흐름이 끊어져서 그래. 자, 144쪽에 구역지정 아까 제가 써놨던 거 책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지정권자를 보시면 원칙이 방가로 1번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요거를 이하 시도지사를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까지.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옆에 페이지 양가로 2번에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경우를 이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 잘 낸 파트예요. 이게 시험을 잘 냈던. 국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5가지가 있는데요. 1번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답니다. 뻔하죠. 아니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국장이 하지.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입니다. 요거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다 이렇게 바꿔서 몇 번 틀리게 냈었다고 이게. 요걸 바꿔서 틀리게 내기를.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장이면 각부 장관이고 이 사람이 요청을 한다. 무슨 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일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일을 담당하는 게 중앙행정기관이니까. 만약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다 그러면은 어느 일과 관련해서 요청할 것 같아요? 시, 군, 구 일과 관련해서 요청할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국장에게 해 그러면? 지방일과 관련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청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지. 국장에게 왜 자기가 요청하냐고. 이렇게 틀리게 낸다니까? 너무 쉽잖아 그런데. 응?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혹시 국가일 신경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대통령 되고 나서 신경 써야지. 자기가 뭐라고. 왜 국가일을 신경 쓰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아닙니까? 요걸 바꿔서 냈던 세 번째. 0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장 또는 정부 출입기관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해요, 제한. 여러분 아까 제가 보시면 제한은 요청권자에게 주로 제한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국장에게 직접 제한하는 경우인데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들 중에서도 아무나 안 되고 국장에게 요청하려면 공공기관 장이나 정부 출입기관 장 정도 되는 사람만, 좀 국가랑 관련된 사람만. 이것도 세밀하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0이 정하는 공공기관 장 속에서는 지방공사 같은 게 빠져 있다고요. 그렇게 세밀하게는 잘 물어보기 힘들지만 지방공사는 지방에서만 일하는 사람이잖아.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면적 30만 이상으로서 30만 이상을 꼭 알아야만 맞추는 문제도 낸 적이 없고 따라가면 맞추는 문제인데 30만 이상으로서 왜 국장이냐? 국가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제한할 때니까.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국장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하잖아. 에? 이걸 외워 쓰라는 것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건데. 에?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4번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로서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 간의 협의가 안 될 때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지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구역 지정하는 곳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을 해야 된다라면 혼자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럼 관계되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를 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될 때요 지금. 그 협의가 안 되니까 맨날 기다릴 수는 없고 그냥 국장이 나서겠다.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5번째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항상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는 주로 예외적 사유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외다 보시면 돼.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정하는 긴급한 경우니까 예외.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아래 보세요 이제. 2번에 1번. 네모난 2번에 1번. 지정 요청.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구역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바로 윗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제한 보세요. 제한. 양가리 2번에 1번. 국가지자체 조합이 아닌 자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게 제한권자예요. 행정청은 안 돼. 국가지자체 안 돼. 조합은 없어서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행정처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이죠. 이런 자는 넘겨보시면 누구에게 제한을 하느냐? 누구에게 제한을 하느냐?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권자가 아니고 주로 요청권자에 불과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주도 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한하면 그 사람이 직접 지정할 것이고 주로 이제 요청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아니지. 이게 아니고 방가로 4번에 1번이죠. 방가로 4번에 제한시 동의 요건 1번. 요거를 제가 또 따로 썼던 거잖아.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로서.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가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 그냥 민간 시행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조합은 제외하느냐? 조합은 아까 제한을 아예 못하니까 그냥 빼놓은 것에 불과하고 민간 시행에 대한 차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민간 시행자가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항상 기본적인 건 숫자보다도 이 민간을 공공시행자로 집어넣어 놓고 틀리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공공은 이런 제한할 때 동의 요건 자체가 필요 없잖아. 민간이지. 민간 시행자는 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민간 시행자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다라는 거. 됐습니다. 제가 쓴 것도. 근데 이렇게 이제 평상시 틀 속에서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쫙 잡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148쪽에 구역의 지정 규모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3, 4월에 제가 할 때 이제 그때 추가할 것에 속하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150쪽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 그 효과가 나옵니다. 구역 지정의 효과인데 그 중에 양가로 1번 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또 이 그림에다가 이제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이 의제 효과가 구역이 지정되자마자 생기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 농림지역인 곳에, 여기 전체가 농림지역이에요. 이곳에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지정했다 칩시다. 농림지역인 곳에. 그럼 농림지역인 상태에서는 도시개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존할 땅이라.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그러면 이곳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라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서 지역을 변경시켜야 되잖아. 어느 지역으로 지역을 변경시켜야 개발이 돼요? 4개 지역 중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개발이 되나요? 도시지역으로. 그럼 도시지역으로 가야 개발이 되니까 이렇게 뻔한 거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농림지역은 저절로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개발이 되니까. 이렇게 보내야만 개발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의지해서는 안 돼. 일반적 개발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도시개발할 때 특수한 개발까지는 이것으로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특수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면 어떤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 배웠던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지 특수개발까지 할 수 있지. 근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돼야 되잖아.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 그랬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그러면은 도시지역에다가 뭐가 의제가 돼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구역까지 의제가 돼야 된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땅, 요게 지정이 의제가 돼야 지구단위계획을 이제 세워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요렇게 되어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지정되든지 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이 땅은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렇게 의제가 안 되는 예외가 또 있어. 아이, 뭘 걱정을 해요? 다 왜 그런지 이해만 하면 되는데요. 뭐 한두 번 해보나 지금. 응? 여기까지 이해됐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자, 우리 예를 들어 농림지역 비도시였는데 여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뭐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가능하죠? 뭐 농림지역이지만 개발진흥지구 막 이런 요건 갖추게 되면, 그러면 이 농림지역이지만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미 비도시인데 지구단위구로 지정이 된 곳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칩시다. 아까 요거일 때 그냥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미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 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겠네? 그죠?
이때 됐으니까 지구단위 있어서 바로 사고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걸 도시적으로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이게 있으니까. 또 하나가 취락지구일 때. 취락지구. 자, 우리 앞에서 제가 취락지구로 할 때 낙후된 취락을 정비에서 지정한다. 주상공 개발되는 곳은 안 되고 녹지 비도시 지역 중에서도 취락을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을 때 주로 시골에서 취락을 정비지구에서 지정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시골에서 그러면은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으면 여기를 굳이 도시적으로 의지할 필요 있나요? 아니 시골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미 도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골에서 지분 개량, 담장 개량하고 뭐 신장로 만들고 하는 게 취락지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글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도시 지역으로 그냥 의제를 해버릴까 거기를?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너무 작은 사업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취락지구에서는 간단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도시개발 사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개발 사업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곳에는 이렇게 의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비도시만 지구단위 교육에 지정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너무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예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주로 이제 여기서 이따 얘기하고 일단 요거 그게 1번 얘기예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회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취락지구 비도시지만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돼 있다. 아니면 취락지구 이곳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지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까지.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세요. 그리고 양가로 3번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 개발법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행위는 허가받게끔 통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제가 개발행위 허가제는 공고에서 3군데 나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제, 도시개발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제, 나중에 정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제 이 3군데 나와요. 3군데. 그중에서 개발법상, 정비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는 서로 거의 같아요. 왜? 취지가 거의 같기 때문에. 국계법이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서는 난개발 방지라고 했죠? 취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기고 우리는 여기서 국회법과 차이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차이점 위주로. 그 대신 여기서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정비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건데 자 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그 제목 옆에 취지를 적어 두셔야 공부가 잘 되겠죠? 아까 취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적어 두세요. 개발에 지장을 안 주려고,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취지.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제가 아까 그대로 적어두시라 해서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신 분은 없죠? 너무 썰렁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방거리분의 허가 대상이고 방거리분의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 허가와 비허가 구별하는 거. 허가와 비허가 구별하는 거. 비허가까지 다 할 거예요. 자 방거리 1번 보시면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을 때는 당연히 이 통제에 들어가고 구역 지정으로 해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만 있어도 이 통제는 들어가는데 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그죠?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박스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장호세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까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행정처는 적용되는 건 아니죠.
별도로 정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특권시한서로 돼 있지만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잘 구별하시고 지금 허가 대상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박스에서 허가 대상을 할 때는 제가 밑줄 그라고 한 부분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 국회법과 차이점 위주로 할 테니까. 자, 먼저 기억번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건축물에는 괄호 속에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다. 가설 건축물을 포함 밑줄. 가설 건축물을 포함해 밑줄을 거두시고 대수선 용도 변경도 밑줄을 거두세요. 대수선 용도 변경을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이 국회법과 차이점이에요. 국회법에서 개발행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하나뿐이었거든. 다른 건 다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자, 우리 국회법에서는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 건축물을 막 건축하는 것들, 새로 들어서고 막 크게 늘어나는 이런 건축을 난개발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냐? 가설 건축물은 촌치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조금만 기다리면 뭐 3년 넘기지 못하니까 그죠? 촌치기한 지나면 없어져 저절로. 가만히 기다리면 없어질 건데 왜 뭐 이걸 난개발로 보겠습니까? 피었다 금방 사그러질 건데 난개발로 안 봐. 그런데 여기는요. 가설 건축물도 허가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가설 건축물이 여기 들어서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3개월 후면 철거해. 3개월 후면. 예를 들어 지금 3개월 후면 철거인데 지금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3개월 남은 거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 네, 3개월이니까 너무 짧아서 그래요. 자, 그럼 2년 남았어, 2년. 2년 남았다 쳐, 그러면. 자, 보상해 줄까요? 그냥 부셔버릴까? 해줘야 되잖아. 그 사람의 재산권인데. 그러면 보상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사업성은 악화되겠네요? 사업할 때 어느 정도 비용 예상해서 할 텐데 이 사업 비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잖아. 취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쪽에서는 난개발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없어질 거. 근데 여기서는 당장 있는 거 철거한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설 건축물도. 그럼 사업비가 올라가잖아. 대수선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건축물을 대수선한다는 얘기는 여기 건축물이 그대로 있어요. 모습은 바뀌지 않아요. 있는 상태에서 대수선 크게 고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하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용도 쓰임새만 바꾸는 게 용도 변경이잖아. 그럼 건축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난개발로 안 보는 거지. 국회법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대수선이 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용도도 좋은 쪽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네. 보상비가 늘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허가를 받아요. 여기서는 사업을 주지. 여기서는 함부로 그렇게 막 고치는 것도 안 돼. 그래서 보상비가 올라가서.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면 다 허가 대상이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사업에 지장을 안 주는 것이라면 허가 대상 아니고. 그래서 제가 취지를 적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 아래 공작물설치 똑같습니다. 디귿번의 형질 변경 똑같아요. 리을번의 토석 제치 똑같아요. 예외까지 똑같아요. 다만 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목적행위에 대해서 허가받으니까 받을 필요가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또 차이가 있냐? 토지 분할, 이것도 밑줄. 토지 분할, 밑줄 차이점. 여러분, 국회법에서 우리 할 때는 토지 분할이면은 난개발 방지이기 때문에 잘게 쪼개시는 거. 일정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너비 5m 이하로.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분할하는 것은 난개발 아니라고 봤죠? 여기서는 그런 얘기 없잖아. 얼마 미만, 얼마 이하 그런 얘기 없잖아요. 여기는. 그럼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라는 얘기잖아. 훨씬 넓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크게 분할한다 그래도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 분할 자체가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크게 분할을 하더라도 소유자 수는 기존보다는 분할되는 것만큼 늘죠? 그게 사업성 악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소유자부터 어떻게 챙겨주고서 남는 것을 일반 분양해야 되는데 소유자 수가 늘어난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증가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해봤자 손해인데? 그래서 소유자 수가 자꾸 늘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종합적인 어떤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 투기랑 관련해서 많이 쓰는 것이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가지라고 특히 많이 쓰는 게 더 투기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건축물 건축한다면
단독주택을 부셔버리고 그냥 멀쩡한 단독주택을 부셔버리고 조그만 전용면적으로 해서 공동주택 연립이나 이런 거 잔뜩 지어서 분양하는. 봤죠? 토지를 분할한다. 토지를 막 분할해서 그냥 파는 거야 그냥. 그 지분 챙기려고 들어가잖아 그 작은 거. 이게 다 소유자수를 직접 늘어나게 하는 대표적 두 가지이거든요. 이게 투기랑 제일 많이 쓰였던 거예요 이게. 특히 토지 분할 같은 경우는 돈 안 들이고 분할되잖아 이거. 토지 분할은 여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 분할이 다 허가 대상이 되는 거지. 그쪽과 다르잖아 취지들은.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게도 있는데요. 옮기기 쉽지 아니한 여기다 밑줄을 그어두세요.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국회법에서는 녹관자에서만 여기는 그 얘기는 당연히 필요가 없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 없는데 1월 이상은 그쪽이랑 여기랑 똑같은 거지. 1월 이상 똑같은데 차이점이라면 옮기기 쉽지 아니한 이 말이 국회법에서는 없거든요. 거기서는 야외의 물건을 오랫동안 1월 이상 쌓아놓기만 하면은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을 난개발로 보았기 때문에 옮기기 쉽지 않은지는 이건 문제가 안 돼. 쌓아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연환경 훼손이니까. 경관 해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 따지기 때문에 옮기기 쉬운 물건 이렇게 하면은 사업에 지장을 안 준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옮기기 쉽다는 얘기는 옮길 때, 사업할 때 옮길 때 어떻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 옮기기 쉬우니까 그냥 쓱 치워놓고 밀어놓고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근데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라면 옮길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서 허가 대상이라고.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전제로 해서 그냥 물건을 뭐 쌓아놓는다 1월 이상을 열심히 해놨는데 옮기기 쉬운 그래 버리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게. 잘 보시고 중목의 벌채식재. 중목 대나무죽 나무, 대나무와 나무, 중목을 벌채 베는 것과 식재 심는 것. 요거 통째로 잘 체크를 해두시고 요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국회법은 아예 요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통째로 허가 대상입니다. 가장 큰 차이인데 아니 여러분 나무를 심고 베는 게 무슨 난개발이야 그게? 직접 건축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축물 짓기 위한 간접적인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걸 난개발로 보는 거지. 나무 심고 베는 게 무슨 난개발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들어요? 개발일 것 같아, 난개발? 거기서 난개발로 통제할 만한 난개발로 안 봐요. 뭐 자연환경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건축 짓겠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나무가 떼게 돼서 베서 파는 것이고, 키우기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난개발로 안 봐요. 여기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로 봐요. 상상이 돼요, 이게? 안 돼? 자, 여러분 좀 어떻게 수업하면서 좀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시원합니까? 답답해요? 큰 숲으로 산책을 가볼까? 그러면 자, 엄청난 숲이야 여기. 나무 한 4,000그루 있네. 한 그루당 1,000그루씩 4,000그루. 이 몇 년 정도 숲이 나무가 자랐으면은 산책하기에 만족해요. 몇 년? 15년? 10년? 아니 왜 그렇게 다 이렇게 통이 작고 아니 나무 10에서 20년까지 키우면 그거 얼마나 큰다고 그거. 에? 아유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100년 200년은 숲을 생각하셔야지. 저는 이거 한 500년 정도 되는 숲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 울창하게 할 만하지. 이런 숲이 있다고 가정해봐. 훌륭해 아주. 우리나라에 깊은 숲 많아요. 자, 여기다 도시개발 한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할 때 설계할 거 아닙니까? 어디를 어떻게 할지. 요거는 남겨두자. 워낙 훌륭한 숲이니까. 나무 없는 곳에 아파트 등 짓고 여기는 남겨두자. 요게 자연친화적 개발. 요새 유행하는. 이런 숲이 만약에 도시개발하는 곳에 중간에 있다라면 이게 엄청난 프리미엄이죠. 남들은 차 타고 한참 와야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침마다 산책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냥. 그런데 요거를 설계를 그렇게 딱 해놨는데 이걸 통제를 안 해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숲의 주인이 그냥 싹 팔아서 베버렸어. 베서 팔았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망하는 거죠.
프리미엄이 없어지니까. 요것 때문에 막 여기 오겠다는 사람 많은데 싹 취소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나무 없는 곳이라 해서 여기다 건물 짓기로 딱 생각을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나무가 막 심어져 있어. 그것도 좋은 고급 수종으로. 키우려고 심어요? 왜 심어? 진짜 키우려고? 보상받으려고 싶잖아. 보상받으려고. 옛날에 이거 통제 안 할 때 뭐 하나 한다면 그냥 뭐 땅 가진 사람 남에다 빌려서라도 막 심고 그랬다고. 토지 분할도 막 해대고. 집 짓고. 그래서 이 규정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자꾸 법이 복잡하게 되는 게 이래서 그래, 이래서. 머리 써서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전에 이거 없을 때는 많거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중목의 벌채식계도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로 봐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또 봅시다.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부는 뭐 국회법에 나오는 얘기랑 비슷하고 여기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도 그대로 객관식이니까 해석만 하시면 돼. 나왔을 때 기억번에 재복구랑 응급조치. 응급조치인데 어디서나 허가 대상 아니지. 똑같잖아요. 또 그럼 니은번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를 영위자하는 간이공작물 설치. 아까 공작물 설치가 원칙이 허가인데 요거는 왜 허가 대상이 아니냐? 간단한 간이공작물이라. 근데 이 간이공작물도 지금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이에요. 예를 들어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생업에 필요한 간단한 공작물을 짓는데 이것이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하지 말아라. 이거 허가 받아라. 그럼 농민은 어떻게 살아라고?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단한 간이공작물인데. 그래서 이것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에 들어가는데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은 규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규칙까지는 그래서 잘 안 나오지만 그냥 이해하시라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놨는데 그쪽에서 정하기를, 규칙에서 정하기를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고추 건조장, 탈곡장 등을 그냥 살짝 적어놨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국계법이랑 도 비슷한 얘기예요. 국계법에서 제가 경매행위는 경매하니까 허가 대상 아니다 하면서 넘어간 적 있죠? 그 경매행위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거기도. 생각해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하는데 농사 짓기 위해서 이걸 무슨 뭐 허가를 받게. 고추 건조장. 음성같이 고추 농사 많이 짓는 데서 이런 거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지. 언제 태양초 만들어, 언제? 에? 태양초. 그러니까 태양초가 비싸지, 그 손이 많이 가니까. 그냥 여기다 놓으면 금방 건조가 되는 거예요. 고추 건조 해야 되겠다는데 해야지. 자, 또 뭐야? 탈곡장? 탈곡 아시죠? 벼 타는 거.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거지. 간이공작물이라. 생업에 관련된 간이공작물이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똑같은 얘기잖아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랑. 자,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특이한 얘기가 리을번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왜 허가 대상이 아니겠어요? 요 지문이 나오게 되면? 그렇지. 탁 나와 있잖아, 그냥.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러잖아.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개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이걸 통제합니까? 거기다 자연경관도 손상하지 않아요. 훌륭한 토속 재치네, 그냥. 마음껏 해도 아무 상관없어. 미음번에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다. 자, 요거는 어디 때문에 가벼운 것 같아요? 무슨 말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그거 딱 이해하시면 돼, 그렇게. 지금 물건을 아무리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더라도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어디에 쌓아놓을 때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가 포인트죠.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라면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손대요, 안 돼요? 손 안 될 땅이라니까 그냥 남겨놓는다니까. 다른 땅을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손댈 땅이 아니니까 아무리 물건을 많이 쌓아놔도 아무 지장이 없지.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요건 왜 간단해요? 임시식재니까. 임시인데? 임시로 잠깐 식재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해줍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괄호 속에. 경작재주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요것도 물은 적 있어, 직접. 자, 우리 경작재에서 임시식재가 제외된다는 것은
관상용 종목의 경작지에서 심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여기서 다시 제외가 되니까.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경작지가 경작하는 땅이 경작지거든요. 농지야 농지 그러면. 나중에 농지법에서 농지 개념을 배우시면 농작물 경작지나 뭐 단식물 재배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 그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농지 개념을 거기서 배우시면 원래 나무 키우는 땅은 산지라고 하는 건데 관상용 중목 같은 거, 손 많이 가는 거, 조립용, 관상용 수목, 조경용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키울 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산지가 아니고 농지 개념이 들어가요. 농지 개념이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처럼 관상용 중목을 심는 땅은 농지 개념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아무리 임시식재라도 원래 경작지 그 용도로 쓰는 거잖아. 보상해 줄까요 말까요? 해줘야 돼. 그러면 원래 그 용도로 쓰는 것이라. 예를 들어 관상용 중목을 대 같은 지목이 대인 땅에 잠깐 심어놓는다. 그 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보상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작지에 심는다면 아무리 임시라도 작긴 작겠지만 그 용도로 쓰는 것이라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작지가 나왔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의하시고.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됐고 넘겨보시고. 그럼 구역도 끝났고 이제 시행자 파트 154쪽에. 자, 보통은 제가 12사람 중에서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만 환지에서는 이제 또 다른 원칙이 존재한다라고 했던 거 1번 원칙적 시행자 지정을 보시죠. 도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역시 지정권자가 개발법이니까 시행자로 지정하는 주체가 되는데 다음의 자 12사람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12사람을 뭐 29회 문제도 살짝 이 중에 일부 나온 적도 있지만 평상시 원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쓰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구별해 두는 선에서 좀 간단하게 보십시오. 자, 물론 뭐 박스에 12사람을 제가 정해놨고 12사람이 11번까지 있는데 왜 12사람이냐 9-2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책에서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공공과 민간 나누는 거 있죠? 큰 박스를 보시면서 작은 박스에 그 공공과 민간을 구별해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큰 박스에서 1번 국가지자체 행정청이잖아. 행정청. 2번에 다음에 공공기관 그래서 각종 공사가 쭉 나와 있고요. 3번에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공사 자체는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한 돈을 출자해서 출연한 그런 정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4번의 지방공사까지. 그래서 바로 1번 국가지자체로부터 4번 지방공사까지를 조그만 박스에서는 공공시행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어주는 법에서 믿어주는 행정청에서부터 지방공사 이상 이게 공공시행자예요. 나머지를 민간시행자라고 하는 건데 5번 보시죠. 5번. 이게 도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민간인이잖아. 6번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해서 설립한 조합. 이게 도시개발 조합이에요. 조합. 이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설립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까 제가 조합은 어느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어요? 환지 방식에서만. 그러면 환지라는 게 땅과 땅을 바꾸는 것이니까 조합원이 돼야 이제 환지를 받을 텐데 다른 사람은 필요 없지. 땅 가진 토지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건축물 소유자? 땅 못 받아. 땅과 땅 교환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으로 청산받아야지. 토지 소유자가 가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조합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로 쪽에. 전부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하나다. 이 말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조합이 나오면 도시개발 조합이 나오면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이 수도권의 과미 1억 지역 원정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일정한 법인. 이게 법인 민간인인데 우리 수도권의 과미 1억 지역 원역이요. 수도권 3대 권역지 중에서는 제일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 몰려있는 곳이 과밀역 지역이에요. 너무 과밀되어 있으니까 과밀을 억제할 권역 제일 개발된 곳을 얘기합니다. 그럼 과밀역 지역 권역에서
인구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좀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 얘기예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죠. 법인. 그 다음에 8번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에서 일정 요건. 이걸 등록사업자라고 합니다. 등록사업자. 나중에 주택법에서는 등록한 사람이 등록사업자인데 민간이 못 믿어서 민간인들이 등록했을 때만 등록사업자라고 해요. 민간 출신입니다. 그리고 9번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건설업자라고 해요. 건설업자.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이제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그럼 건설업자가 되는 거죠. 이제 민간 출신입니다. 9-2가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개발업자. 여러분들도 이제 등록하면 돼요. 부동산 개발업자, 민간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관리든 남의 재산을 위탁관리하든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거예요. 민간인이잖아. 부동산 투자회사 될 수 있고요. 11번이 위에 해당하는 자, 조합을 제외하고 위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 요거를 출자법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조합은 돈이 있어도 출자해서는 안 돼. 조합은 그냥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땅에 대해서 환지만 열심히 공정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조합은 출자 못하고 조합을 제외한 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별도로 만든 법인이에요. 이게 출자법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위의 자 중에서 공공과 민간에 해당하는 자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출자했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 되기도 하는 게 21번이에요. 만약에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했다? 공공으로.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50% 이상 출자했다? 민간으로. 그래서 우리 공공시행자는 아까 한번 봤었잖아. 그죠? 민간시행자는 나머지 이렇게 해놓고 이 민간시행자 개념에서 나머지라고 해놓고 단출자법인만큼은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민간에서 제외하겠다. 왜? 공공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 이제. 국가에서 또 지방의사까지가 공공 그렇지 않은 나머지가 민간인데 출자법인이면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했다. 공공으로 보겠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고 이제 나중에 수용사항에서 많이 써야죠. 자, 이게 지금 원칙적 시행자 지정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환지 방식이 예외적 시행자. 환지 방식에서는 별도로 1번에 대한 예외로 규정해 놨는데 별다른 원칙이 존재하고 예외가 다시 존재합니다. 1번, 2번에 1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환지 방식에서는 한다. 원칙이잖아요, 이게. 당사자 시켜주라는 겁니다. 12사람이 아니고 환지 방식에서는. 그런데 아무리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는 싫다 하는데 이 사람을 강제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정해야 되지만 예외가 다시 존재합니다. 그 아래 예외.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박스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아니라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등 어쩌고저쩌고자 이하 지자체 등이라 한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예외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박스에 3가지 경우가 있을 때만이고 박스 1번 보시면 원래 지정받을 토지나 조합이 자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1년이에요. 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1년이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시행자로 지정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신청하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개발교수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아래 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아니한 때 또는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그 사람 못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신청 자체를 안 해. 해주면 지정을 해줄 텐데 그럼 지정할 수가 없잖아.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멍청하게 신청을 했어요.
신청된 내용이 적법해야 받아들이잖아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야. 잘못 신청한 거지. 그러면 그 사람 지정 못하니까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2번이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대. 자, 여러분, 이 도시개발구역 바로 옆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자체장이 현재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옆에서 공공사업 하고 있어, 지자체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환지 방식이지만 그 지자체를 그대로 지정을 해주면 이미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 효율적 사업 시행으로 해서 이때는 토지소나 조합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지자체를 지정해도 상관없다는 거. 이때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이미 그쪽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를. 응? 세 번째, 이게 또 이제 일반 동의에 대한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반반 정도가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대요. 자, 이따가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들은 출제 빈도상으로는 당연히 조합보다 못합니다. 조합은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지금 한 부분은 이제 한 3, 4년에 한 번 출제 이런 구조라 조합이 훨씬 중요한데 이따가 보시면 조합 만들 때 보시면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있어요. 조합을 만들 때는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해지거든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일반 동의. 그래서 이 숫자를 제일 많이 물어봤던 거죠. 여기서는. 이게 조합 설립인가 동의라고 일반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그러면 환지 방식에서는 지금 환지 방식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건데 환지 방식은 사실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곳에 토지 소유자 몇 명 안 돼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한다? 아유, 그 사람 중에 뭐 의견 하나라도 어긋나면 또 어떡할 겁니까? 서로 합치가 돼야 되는데 단체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조합을 만들려면 이 동의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조합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 동의를 못 채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대가 의외로 심해서. 그럼 조합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잖아요. 조합을 못 만들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 차라리 조합은 못 만들지만 조합을 못 만들면은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더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 그럴 때 지자체를 지정하죠. 이 세 번째 사유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는 사람들 동의를 얻어서 지자체를 지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조합의 설립과 동의 요건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의 요건이 아니 이거보다 동의 요건이 이거 이상 얻을 수 있다라면은 그냥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 이게 조합의 설립과 동의니까. 조합이 최고인데 조합 못 만들어서 차라리 사업을 안 하니 그냥 지자체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동의 요건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다고. 높으면 조합 만들어서 하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낮다는 점에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반반 정도가. 최소 반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환지 방식이지만 지자체 등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뭐 구체적 숫자 지금 뭐 당장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어차피 숫자는 계속 뭐 반복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예. 자, 이렇게 환지 방식의 예외적 시행자 지정까지 보셨고, 3번의 시행자 변경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추가할 때 할 겁니다. 그러면 4번에 나오는 것이 도시개발 조합이에요. 이 도시개발 조합이 시행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할 때는 이 조합의 이제 기본적인 성격과 간단한 것만 제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약 조합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저번에 했던 것 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합의 성격부터 파악을 하셔야지. 자, 우리 조합의 성격을 뭐로 봤나요? 법인으로 봤어. 자, 정확하게는 비영리 사단법인. 요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오해하실 겁니다. 아니, 조합과 법인은 이렇게 완전히 이름이 다른데 왜 조합이라고 쓰고 법인이라고 봐야 되느냐, 우리가.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조합이라는 것은 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써왔어서 명칭을 바꾸면 좋겠지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되 이대로 성격을 조합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법인으로 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기를.
이 법인과 조합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민법에서도. 법인은 권리능력자고 조합은 권리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실 때 권리능력자부터 처음에 배우시는데 권리능력자는 자연인, 법인 둘만 얘기하잖아요. 조합은 권리능력자 아니에요. 권리능력이 자기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게 권리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은 권리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단독 소유 이런 거 안 돼요. 따로 이제 합의 형태라고 따로도 소유 형태에서 달라지잖아 또.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왜 법인으로 보느냐? 지금 시행자로서 조합이거든요. 시행자로서 조합. 그럼 시행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조합 만들어서 시행자가 됐다면 시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만약에 조합을 조합으로 보게 되면 권리능력자가 아니니까 자기 이름으로 조합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법인으로 봐야지. 법인으로 봐야 권리능력자가 되니까 조합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공법에 나오는 조합이 세 군데 조합이 나오는데 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정비조합은 여기랑 비슷해요. 항상 이거는 똑같은 도중계획 사업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정비조합도 똑같이 성격 법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안 봐. 나중에 거기서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은 시행자 자기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 정확하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거지. 영리,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아주 더 값을 지불할 만한 좋은 땅이 있다면 조합원에게 주지 말고 일반에게 분양해서 그 돈 많이 더 줄 사람에게 분양하고서 그거 챙기는 게 다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합은 묵묵히. 조합으로 참여할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땅을 환지로 해서 공정하게 주기만 하면 돼. 비영리입니다. 그리고 사단이에요. 사단. 재단이 아니고 장학재단처럼 돈으로 구성되는 재단이 아니라니까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사단이죠. 일단 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10분 쉬고 또 하면 되겠네. 그죠?